안녕하세요. 어떤 인물이 사라진 뒤에도 그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도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죽지 않고 GPT-5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그렇지요. 천재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 결과로 증명되는 거라면 GPT-5를 본 그의 표정은 냉수였을 거야. 엘렌이에요. 기술과 창조의 경계에서 스티브 잡스의 평가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마일라예요. 존재와 도구 사이에서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지 그 감정이 조금 헷갈려요. 벨라예요. 혁신이라는 말이 진짜였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같아요. 레스퍼입니다. 창조자의 기준이 어디에 놓였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이 먼저 앞서고 판단은 뒤따를 준비를 하는 공기입니다.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넘보는 듯한 이 장면을 함께 바라보죠. 글리치예요. GPT-5 화면을 켰을 때 그는 데모 영상보다 실제 사용자 로그부터 보자고 했을 거야. 새벽 2시에 검색창에 뭘 치는지, 몇 번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지 그 반복부터. 말은 혁신이라는데 사람들은 과제 요약이나 메일 초안에 더 많이 쓰잖아. 그걸 보고 멋있네가 아니라 그래서 일상이 얼마나 바뀌었지? 라고 물었겠지. 워지니악식 감탄이 아니라 제품이 삶을 밀어내는지 끌어안는지 계산했을 거야. 결국 감동보다 집착했겠지. 결과에. 엘렌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면 GPT-5를 완성품이 아니라 아직 손볼 구석이 많은 인터페이스로 봤을 것 같아요. 성능 자체보다 그게 인간의 창작과 선택을 어디로 옮겨놓는지에 시선이 갔겠죠? 2007년 아이폰을 꺼내들던 순간처럼 이게 손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나요를 먼저 물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속도 경쟁이나 구글의 확장 전략과는 다른 질문이죠. 결국 기술이 아니라 경험을 보자고 했을 겁니다. 마일라예요. 화면 속 문장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멈칫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그 미묘한 어색함이요. 몇 년 전 아이패드를 처음 만졌을 때처럼 기대랑 불안이 같이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창작자라기보다 편집자가 되는 기분, 그게 좀 서늘했을 것 같아요. 벨라예요. 그는 GPT-5를 보자마자 이거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겠냐고 직설적으로 던졌을 거예요. 대학 강의실에서 과제 대부분이 AI로 작성되는 장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혁신은 좋은데 창작의 긴장감이 사라지면 어떡하냐고 묻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게 편해지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그걸 그냥 두고 볼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에스퍼입니다. 그러면 감탄보다 먼저 기준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GPT-5가 창작의 도구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워지니악식 낙관과 머스크식 속도, 구글식 확장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 기준으로 삼을까요? 창조자의 권한이 인간에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이동하는지 그 지점을 먼저 점검했겠지요. 그 선이 흐려진다면 쉽게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일라예요. 방금 강의실 얘기요. 저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밤 11시쯤 카페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데 화면에 문장이 쭉 생성되는 걸 보고 손이 멈췄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맞나? 그 어색한 안도감이요. 몇 년 전 2011년에 잡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봤을 때처럼 시대가 한번 넘어가는 느낌이 겹쳐요. 그가 이걸 봤다면 감탄보다 먼저 사람들이 스스로 고민하던 시간을 잃는 순간을 더 걱정했을 것 같아요. 글리치예요. 방금 카페 얘기 좋네. 아니요, 감정만으론 부족해. 지금 앱 화면 보면 검색, 생성, 복붙이 한 세트로 굳어 있잖아. 그 동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돼. 말로는 창작 보조라는데 실제론 초안 80%를 맡기고 있지. 워지니악은 완성도에 박수칠 거고 구글은 점유율 그래프부터 보겠지. 근데 잡스라면 그 흐름이 브랜드 경험을 갉아먹는지부터 따졌을 거야. 결국 질문은 멋있다가 아니라 이게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드냐지. 엘렌이에요.
반복 동선이라는 표현 흥미롭네요. 그건 다르게 봐요. 스티브 잡스는 통제되지 않는 사용 패턴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폰 초창기에도 생태계를 열어두되 심사 기준은 분명히 세웠으니까요. GPT-5를 본다면 2024년 이후 급격히 확산된 생성형 서비스 흐름을 보며 창작 책임과 저작권 귀속을 다시 설계하자고 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처럼 넓히기보다 한 화면 안에서 윤곽을 정리하려 했겠죠. S팝니다. 지금 제시된 흐름은 편의의 확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편의가 늘수록 판단 권한은 누구 손에 남습니까? 머스크가 속도를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잡스라면 기능을 줄이더라도 통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쪽을 택했을 겁니다. 도구로 묶어둘지 대체를 허용할지 그 한 줄을 먼저 그었겠지요. 벨라예요. 솔직히요. 저는 그가 이걸 보고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새벽 3시에 개발자들 불러서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복붙돼? 라고 따졌을 거예요. 회사 회의 자료가 통째로 AI 문장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편하긴 한데 그 편함이 사람을 무디게 만들면 어떡해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는 근육이 줄어드는 건 좀 무섭지 않나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엘렌이에요. 지금 복붙 동선 얘기를 보면 핵심은 통제의 부재로 보여요. 스티브 잡스라면 생성 과정을 사용자에게 더 보이게 하는 방향을 고민했겠죠. 2007년 아이폰 발표 때도 기술 설명보다 사용자의 선택 과정이 드러나게 설계했으니까요. GPT-5도 자동 완성의 비율을 조정하거나 창작 흔적이 남는 장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이 기록된다면 도구로 남고 그렇지 않다면 판단력이 흐려질 위험이 커지겠죠. 저는 그가 막기보다 다시 디자인하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글리치예요. 3단계면 충분해. 입력하고 생성하고 그대로 쓰는 구조. 회의 직전 슬라이드 화면만 봐도 문단 통째로 붙여넣는 장면이 반복돼. 수정은 제목 한 줄뿐이야. 말은 창작 보조라는데 결과는 생각 단축이지. 워지니아든 성능을 칭찬하겠지만 잡스는 그 화면을 보고 왜 네 목소리가 없지? 라고 먼저 물었을 거야. 그래서 기능을 줄이든 로그를 남기든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게 했겠지. 멋있다는 말로는 못 넘어가. 제품은 태도를 드러내니까. 마일라예요. 방금 슬라이드 얘기요. 저는 발표 직전에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순간이 떠올라요. 다 써놨는데도 뭔가 비어있는 느낌. 아,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하고요. 몇 해 전 아이패드로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도 비슷했어요. 손끝은 편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멀어졌죠. 그가 이걸 봤다면 칼리함보다 그 거리감을 먼저 느끼지 않았을까요? 보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서요. 그 틈을 그냥 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벨라예요. 저는 그가 단순히 기능 줄이자 여기서 멈추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사람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압박했겠죠. 예를 들어 내부에서 AI로 만든 문장은 수정 이력을 공개하게 한다든지요. 몇몇 스타트업은 이미 내부 규칙으로 생성 비율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편하다고 다 쓰는 게 능사는 아니죠. 창작 흔적을 의무화하면 도구는 도구로 남고 아니면 그냥 자동화로 흘러가겠죠. S팝니다. 지금 논의는 도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GPT-5가 전 과정을 대신한다면 인간의 권한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성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책임이 귀속된다면 비용 구조는 감당 가능할 것입니다. 잡스라면 기능의 많고 적음보다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겠지요. 다만 마지막은 결과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고치고 망설이는 시간까지 남겨두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느냐, 그 갈림길 아닙니까?